그 물리학에서 설명감이 있어요. 왜 단일 우주여야만 하는가? 또 다른 우주에서는 내가 아이돌이 되어 있을 거야.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이유가 좀 진지하게 그 다세계 해석이라는 걸 들여다보면은 그게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 한 마이너스 269도? 그러니까 절대온도 4켈빈 정도 되니까 갑자기 저항이 확 0이 되는 현상이 이미 1911년에 밝혀져요. 그거를 초전도 현상이라 그래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그 100만 개 큐빗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상용화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물론 5년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심지어는 아예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한 가지 확신드릴 수 있는 거는 양자 물리학은 한마디로 그 양자, 그 스케일이 엄청나게 작은, 적어도 원자 정도 되는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거동들을 다루는 학문이 양자 물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축구공 날아가고 이런 걸 기술하는 거는 뉴턴 역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20세기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1900년대 들어오면 등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풀리지 않는 난제가 한 두세 개가 있었어요. 그 난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모든 열을 가진 물체에서는 에너지를 내뿜거든요. 사람이 온기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 몸에서는 적외선이 나와요. 모기는 적외선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꾸고 해도 모기 입장에서는 아주 열을 내뿜는 맛있는 먹이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내뿜는 방식, 패턴을 설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물리적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 뉴턴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다가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분이 어떤 물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이라 한번 가정을 해본 거죠. 띄엄띄엄 나온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상상하기 힘든 건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열을 가진 물체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패턴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불연속성, 이걸 우리가 어려우면 양자화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 그때 빛이 입자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한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빛이 입자라는 얘기는 자연수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빛 하나당 어떤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연수계면 이 에너지는 연속적일까요? 불연속적일까요? 불연속적이죠.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물체를 갖는 양을 1이라고 치면 자연수계니까 이 에너지는 1, 2, 3, 4면 이제 1.5, 뭐 1.4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밝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빛이 파동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간섭 현상도 일으키고 회절 현상, 뭐 편광 이런 파동 현상이 다 밝혀졌는데 입자가 또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뭐지? 입자인가 파동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1920년대 들어서서 빛이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중성이 규명이 되면서 이게 양자 세계를 기술하는 학문적인 방식이 거시적인 세계랑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걸 이제 물리학자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양자 물리학은 완전히 기존의 물리학과는 독립된 형태이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설명 방식으로 미시 세계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중성이지 아닐까 싶어요. 이 거시 세계에서는 입자랑 파동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죠. 야구공은 철저하게 입자고요. 바다에서 치는 파도는 철저하게 파동입니다. 이게 두 개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미시 세계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뭐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뭐 확률론이라든지 뭐 터널링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세계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게 모든 이상한 거는 다 이중성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을 결정하는 특징 하나만 꼽으라면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중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는가, 여기에 19세기 초반에 모든 물리학자들이 혈안이 돼서 설명을 한 거죠. 이분은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이고요. 이분이 최초로 양자역학을 도입해서 원자를 설명하신 분이에요. 사실 원자라고 하는 것이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있네 없네 뭐 존재하지 않네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897년에 전자가 발견되고 1908년에 원자 핵이 발견이 됩니다. 톰슨과 러더퍼드에 의해서 원자 핵이 발견이 되면서 원자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됐고요. 닐스 보어는 러더퍼드의 제자였는데 그렇다면 어떤 형태냐? 그러니까 러더퍼드가 제시한 형태가 뭐냐면 태양계 모형이에요. 원자핵이 태양처럼 딱 있고 플러스 전할 때 전자가 이렇게 도는 거죠. 행성처럼. 그런데 이게 모델이 맞지가 않아요. 물리학 이론하고. 이게 이 전자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가속운동이라 반드시 원자핵 쪽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어가 여기에다가 그 양자역학 개념을 도입해서 최초로 양자역학적인 원자 모형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1913년에 도입해서 이걸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 닐스 보어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하이젠베르크라든지 파울리, 그 다음에 존 머펠트. 특히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또 밝혀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닐스 보어의 모형에 의하면은 전자가 어떤 특정 위치에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빛이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모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가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느냐, 사실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죠. 그러니까 닐스 보어는 어떤 명백한 한계를 그은 거예요. 우리가 뉴턴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 미지세계는 우리가 관측하기도 힘들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패턴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허령점정을 찍은 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치면 뉴턴의 운동법칙만 잘 계산해 보면은 어떤 위치에 이 야구공이 위치해 있고 속도가 얼마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운동량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적인 전자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위치와 속도에 관한 정보를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닐스 보어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고, 하지만 당시 물리학자, 특히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내기 위한 학문인데 모른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 되냐? 라고 해서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닐스 보어가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닐스 보어의 위대한 점은 본인이 양자역학을 창실했지만, 기여를 했지만, 기존의 물리학자들, 주류 물리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었거든요. 모든 걸 알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아는 건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다? 뭐 이런 개념. 슈레딩거라든지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논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일반인들한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알 수가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전자라는 건 입자인데, 동그란 공 같은 입자인데. 그러니까 닐스 보어가 막판에 노력했던 것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식시킬 수 있을까? 그런 철학적 기반? 이런 것도 좀 만들어내고. 그래서 닐스 보어가 덴마크 분이거든요. 그 덴마크의 수도가 코펜하겐이잖아요. 코펜하겐에서 연구소를 하나 세우는데 거기 제자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 코펜하겐에서 그 양자 역학에 관련된 철학적 기반, 인식론적 기반까지 다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다 구축을 하고, 그걸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상태하고 죽어있는 상태가 사실은 중첩될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은 양자 상태에서는 요게 중첩이 돼 있다가 우리가 살았나 죽었나 딱 보는 순간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측하기 전에는 살아있는 상태랑 죽어있는 상태가 서로 중첩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중첩돼 있냐면은 살아있는 상태 곱하기 확률, 죽어있는 상태 곱하기 확률, 이런 식으로 중첩이 수학적 기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관측을 딱 하는 순간 둘 중에 하나 딱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률론적 해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물리학자들, 일부 물리학자들한테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고, 지금도 사실은 이 부분은 직관적으로, 인간의 감각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 뭐 레넌드 서스킨트라고 하는 미국의 현존하는 거의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쓰냐면은, 이거는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닐스 보어는 그거를 미리 알고 이게 단순히 과학적뿐만 아니라 뭔가 철학적으로 사람들 설득해야 되는구나를 인식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사실 두 개가 주류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일반 물리학자들은 사실은 아무 관심이 없고요, 거의. 어차피 이거는 해석이지 그 양자역학 수학적 결과는 똑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건데, 다색의 해석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하는데, 관측하기 전에는 파동함수들이 양립될 수 없는 상태들이 막 중첩되어 있다가 내가 관측을 하면 확 붕괴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중첩되어 있다가 관측을 했는데 붕괴된다? 이 사실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에 휴 에버렛이라고 하는 분이, 그게 아니고 내가 관측을 하면 그 중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가 보이는 거지 나머지 상태도 존재한다. 다만 이거를 관측하는 상태는 우리랑 갈라져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인과관계 엮일 수 없는 부분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시 말하면 또 하나의 이제 우주가 탄생하는 거죠. 나는 이 상태를 관측하는 우주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다른 관측자는 또 이 상태를 관측할 수도 있잖아요. 그 우주가 갈라진다라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모든 관측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그 중첩 상태를 관측하시는 우주들이 다 갈라져가지고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 뭐 이런 게 다색의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그냥 약간 그 SF 소설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주류계에 있는 물리학자들도. 하지만 최근에는 주류 학계에 있는 물리학자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파동함수의 붕괴, 그러니까 중첩돼 있다가 확 붕괴된다고 하는 게, 이건 도저히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다색의 해석은 물론 물리적 실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동함수 갑자기 있다가 확
변한다?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다른 우주가 형성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풀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멀티버스, 평행우주 뭐 해가지고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또 다른 우주에서는 내가 아이돌이 되어 있을 거야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기반한 내용이긴 한데 좀 진지하게 그 다세계 해석이라는 걸 들여다보면은 그게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 그 빅뱅 초기하고 요 다세계 해석을 결합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우주가 반드시 우리 우주 하나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되묻는 거죠. 우리 우주가 단일 우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말장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귀신이 없다는 걸 네가 증명하지 못하면 귀신이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단일 우주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다중 우주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물리학적으로 사명감이 있어요. 왜 단일 우주여야만 하는가? 유니버스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고, 그거를 확장시켜서 다중 우주, 다세계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일부 주류계 학계에 있는 물리학자들이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과학 유튜브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양자역학이보다 양자역학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양자역학을 얘기할 때는 1900년에 시작해서 1927년, 28년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올 때까지 딱 그 시기만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의 얘기는 사실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뭐 양자 장론이라든지 입자 물리학에서는 그런 장론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 고체 물리학계에서는 초전도체라든지 반도체 같은 학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다루지 않는데 저도 뭐 이걸 다 다루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체, 부도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무는 전류를 통하지 않고 왜 동전과 같은 금속은 전류를 통하는가? 왜 그런가라고 초등학생이 질문을 했을 때 이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반드시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927년에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고 나서 물리학자들이 이 양자역학의 방정식들을 물질계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 이런 것들은 뭐 수소 원자 하나, 뭐 한두 개 가지고 기술하는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물질은 소위 말하는 아보가드로 수라 그래서 이게 6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는 원자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원자들이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슈레딩거 방정식이 통할 리가 없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확장시켜서 그런 물질계에 있는 전자의 거동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뭐 에너지 띠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양자역학 기반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도체일 때는 에너지 띠가 이렇게 돼야 되고 부도체일 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 반도체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이 다 밝혀져요. 1940년대까지 다. 그리고 나서 반도체는 말 그대로 도체랑 부도체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스위칭 기능이 있는 거예요. 도체랑 부도체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소자로 활용될 가능성이 없지만 반도체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실제로 제작을 해서 마침 또 주기율표 14번의 실리콘이라고 하는 원소가 이 반도체적 성질을 잘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반도체를. 거기다 도핑을 하고 뭐 해서 소자를 만들어서 1948년에 최초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자공학은 그때 탄생한 겁니다. 양자역학이 성립이 됐고 그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반도체를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됐고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반도체를 만들게 됐고 그 반도체를 3개를 갖다 붙여서 트랜지스터라는 소자를 그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계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양자기술이라고 함은 최근 들어서는 진짜 그 양자 자체, 현상 자체를 활용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지만 이미 양자기술은 문명을 바꿔놓은 거죠. 전자공학 혁명이 사실은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성립이 된 거기 때문에 몇십 년에 걸쳐서 적어도 고체 물리학 분야, 응집물질 물리학 분야에서는 반도체 시대가 들어서게 된 거죠. 초전도체도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죠. LK99라고 해서 저희 고려대에 있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걸 개발했다고 하는데 초전도체도 양자역학에 설명을 못합니다. 완벽하게 양자역학적인 현상이에요. 모든 물질은 저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저항이라는 거는 왜 생기냐면 열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원자핵들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전자가 흘러야 되는데 이게 막 움직이니까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물리학자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온도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면 얘가 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뜨리면 얘가 이렇게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절대온도 0도까지 내려가야 돼요. 절대온도 0도가 섭씨로 마이너스 273도씨예요. 그럼 마이너스 273도씨까지 내리면 저항이 0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마이너스 269도? 그러니까 절대온도 4켈빈 정도 되니까 갑자기 저항이 확 0이 되는 현상이 이미 1911년에 밝혀져요. 그거를 초전도 현상이라 그래요. 왜냐면 저항이 0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양자역학도 설명하기 시작하죠. 이제 쿠퍼 페어라는 것도 있고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적용되냐면은 30켈빈까지, 그러니까 영하 243도씨까지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온도가 낮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 상온에서도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초전도체는 온도가 낮지 않으면 종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1986년에 30켈빈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선, 그러니까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 동작하는 초전도체가 발견이 돼요. 아직 이론적으로 설명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래봤자 70켈빈, 80켈빈, 그러니까 영하 100 몇 도 이 정도에서 동작을 하는 초전도체였는데, 작년에 나온 거는 상온에서 동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공자가 아니지만 이게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술이 워낙 힘든데다가 그거를 기술하는 이론도 아직 없고, 어떻게 우연히 물질을 만들어서 볼 수는 있겠지만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양자역학이 반도체라고 하는 걸 탄생시키고 전자공학 혁명을 이끌었고, 또 한 축에 있는 게 바로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상온에서 동작하는 초전도체를 발견하는 길은 아직 좀 힘들다. 근데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컴퓨터가 이진법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각 비트가 0과 1을 두 가지 경우의 수로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3비트라고 하면 각각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총 2의 세제곱이 8가지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비트짜리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컴퓨터는 총 8번의 계산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양자 비트, 퀀텀 비트, 줄임말로 큐빗이라고 하죠. 큐빗이라고 하는 비트를 단위로 동작하는 컴퓨터예요. 근데 양자역학은 양자 중첩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비트가 0하고 1의 중첩 상태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어요. 원래 일반 컴퓨터면은 3개의 비트니까 각각의 경우에서 두 개니까 총 8번의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이 양자 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3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각각이 다 0과 1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2의 n승번을 해야 되는 계산을 그냥 n번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n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n이 만약에 1000이면 2의 1000승이면은 이게 얼마냐면은, 그러니까 10의 30승번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의 1000승이면은. 근데 n번 그냥 1000번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의 30승번 계산할 거를 1000번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론상으로는, 물론 그게 현실은 아닌데, 엄청난 그 계산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개발이 됐다고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 그 구글에서 큐비트가 50개인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응용하려면은 그 큐빗이 100만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100만 개. 지금 일반 컴퓨터는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거든요. 그 비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양자 컴퓨터는 한 100만 개 정도만 있어도 돼요. 근데 지금 단계가 50개, 100개, 1000개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제 100만 개까지 가려면은 그 큐빗을 또 유지하는데 엄청난 또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걸음마 단계고요. 한마디로 양자 중첩, 그 다음에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그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구현하는 컴퓨터인데,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양자 컴퓨터가 완전히 그 100만 개를 만들었다 싶으면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다 버리고 양자 컴퓨터를 설치하면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중들의 오해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는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암호 체계가 대부분 뭐냐면은 소인수 분해거든요. 엄청나게 큰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는 거는 지금 슈퍼컴퓨터로 계산해도 몇만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안정적인 암호 체계죠. 근데 큐빗이 100만 개 정도 되는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수백만 년 걸리는 계산이 몇 분 안에 풀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암호 체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죠. 아니면 신약 개발 같은 거 할 때, 왜냐하면 그때 그런 게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양자 컴퓨터다 보니까 양자적인 현상들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어떤 학자가 비유하기를, 양자 컴퓨터를 이제 F1 레이싱카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 갈 때 레이싱카 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는 그냥 일반 자동차고요. 양자 컴퓨터는 경주용 자동차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용도가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의 컴퓨터이지, 이 양자 컴퓨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대신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기초과학자가 어떤 현상을 발견하고 논문을 작성하면, 예를 들어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좋은 저널에 이게 논문이 나가면 기사가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과학자 누구, 어떤 상용화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거든요. 그건 사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 대중들은 몇 년 안에 그게 될 것 같다는 들거든요. 조만간 되겠네?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20년,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과학적인 발견과 실용 소자로서의 간극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 기자분들도 그렇게 해야 대중들이 본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될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간극이 되게 크죠. 그래서 기초과학은 몇십 년을 항상 내다보고 하는 분야예요. 그게 물론 뭐 또 상용화 될지 안 될지도.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그 100만 개 큐빗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상용화 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물론 5년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심지어는 아예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한 가지 확신드릴 수 있는 거는 5년은 아니에요. 예, 뭐 5년, 10년은 아니고 물론 뭐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초전도체가 하고 나서 막 주식이 뛰고 이런 거를 보면 설사 그 초전도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응용 소재로 가기까지는 그것만 해도 몇십 년이 걸려요. 하물며 지금 그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분들이 그 과학을 바라볼 때 이게 당장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 어떤 기술에 활용될 것인가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지적 호기심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해결됐구나,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훨씬 더 과학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